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여러분 그 4단원 과학과 윤리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14쪽이고요. EBS 교재는 102쪽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제 과학과 윤리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논쟁거리가 있는지, 특히 이제 여기 지금 114쪽 교과서를 선생님이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고 풍요롭고 또 눈부신 발전을 가져다 준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이 그냥 과학기술 그 자체로서만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에 어떤 윤리적인 가치와 함께 바라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크게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책에 보시면 과학기술은 사실의 문제인가 가치의 문제인가,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과학기술은 실험과 증명, 진리를 찾아내는 어떤 학문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만 검증하면 이제 끝날 것 같지만, 오늘날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특히 이러한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간의 어떤 가치 문제와 함께 이제 연결시켜 봐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핵심이 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될 거예요. EBS 교재 이제 102쪽 교재를 통해서 세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과학기술과 윤리,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이란 말은 팽팽하게 의견 대립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맞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 50대 50, 51대 49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갈릴 때 우리는 이걸 이제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준 혜택 중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을 윤택하게 한 긍정적인 측면, 한 3가지 정도로 여기 얘기하고 있네요. 물질적인 풍요, 그로 인해 인간의 삶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해졌습니다. 특히 의식주, 인간 삶의 필수적인 이것과 관련돼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발전하고, 이게 과학으로 인해서 당연히 됐다라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인간의 삶 모든 영역, 각 영역 플러스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이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런 뭐 이제 예를 들면 사회와 좀 오랜 시간 격리돼, 예를 들면 우리 앞전에 배웠던 교정적 정의, 예를 들어 뭐 이제 교도소에 오래 있었거나 아니 그 외에 다른 하면서 이제 뭐 핸드폰으로 TV도 볼 수 있다라고 했더니 무슨 얘기냐, 이렇게 했던 영화의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우리의 삶에 이제 필연적이 돼버렸죠. 특히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단순히 이제 전화를 걸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에서 거의 대부분을 핸드폰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어떤 발달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망이 이제 연결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뭐 사물 인터넷, 3D 프린트 이걸 통해서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어떤 특정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야, 그 물건 한번 보내줘봐. 어떤 건지 한번 볼게. 라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에 화물로 실어서 보내려면 며칠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3D 프린터가 가능해지면서 그럴 필요 없이 파일로 된 걸 전송해주면 미국에서 바로 그거를 실사로 출력해서 그냥 이제 뭐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확인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과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줬다. 역시 과학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죠. 세 번째, 인간의 건강, 그 다음에 생명 연장의 꿈. 그쵸.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건 다 생명공학기술, 의학기술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치병도 뭐 정복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많은 병들을 예방할 수 있죠. 물론 현재 이제 그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지구촌 전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역시 이 또한 인간들의 어떤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 또한 퇴치하리라고 봅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됐다. 이것이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이러한 어떤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지만 역시 우리 삶을 부정적으로, 즉 안 좋은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건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4가지로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첫 번째는 역시 환경 문제. 오늘날 환경 문제가 발생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자연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부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겠죠. 그쵸? 기술력이 뒷받침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개발기술도 발전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과학기술을 활용하면서 더구나 인간은 이러한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환경 문제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개발하고 인간에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을 하나의 도구로 보는 사고방식을 낳았고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게 자원의 고갈 없어지고 있고, 기후변화, 이제 동식물들이 결국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인간의 주체성이 약화됐대요. 그 다음에 비인간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간이 과학기술의 어떤 종속, 즉 과학기술을 맹신한다라고 표현해요. 맹신. 과학기술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어떤 능동적이고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갈수록 또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명도 복제할 수 있을 거야. 인간도 복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 인간 생명의 어떤 존엄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쓰고 귀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흔하기 때문이야. 내가 예를 들면 10원짜리 동전. 이거 많잖아. 이거 있어는 없어. 큰 나에게 문제 없잖아. 라고 생각해서, 길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안 줬을 수도 있고, 그냥 허튼데 잘 보관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 인간의 생명도 과학기술로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쵸? 인간의 존엄성, 비인간화 이렇게 이제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이 또 인간을 편리하게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죠. 특히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그쵸 굉장히 심각할 수 있죠. 지우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죠. 또한 다양한 정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자파복티콘. 자, 전자파복티콘. 여러분 책에 전자파복티콘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어요. 전자파복티콘. 이게 이제 죄수를 잘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 벤담이 설계한 원형 감옥입니다. 원형 감옥. 여러분 실제 요걸 비슷한 걸 볼 수 있어. 서대문 형무소, 서울에 서대문 형무소 가면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가뒀을 때 완전한 원형은 아닌데요. 완전한 원형은 아닌데 이렇게 간수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감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감독하기 용이하게. 이 전자파복티콘은 이게 이제 원형이에요. 이쪽에도 다 있다란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감독자가 있는 이 공간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이 죄수들이 있는 데를 조명을 밝게 해요. 밝게. 그러면 실제 여기 감독자가 있는지 없는지 죄수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감시하기 용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게 이제 요 이 팝업티콘인데 오늘날은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전자 팝업티콘 사회가 도래했고 빅브라더 빅브라더 여러분들 문학작품 1984라는 작품에 처음 등장했던 요건데 오늘날 이 빅브라더 또는 오늘날 이게 더 많이 쓰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 정보가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힘이 되고 돈이 되는, 그래서 빅데이터가 경제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모티브가 된 게 빅브라더예요. 근데 이제 빅브라더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해요. 중앙에서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생명복제, 유전자 조작 등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으로 인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복제 문제는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대세인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왜냐하면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특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 두 측면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돼서 과학기술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 과학기술 혐오주의.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다른 말로 과학기술 낙관주의야. 낙관한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해서 과학기술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인간은 무한한 행복과 부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과학기술 지상주의 또는 과학기술 낙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과학기술이 갖는 아까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 중요시 생각 안 하고 무시하고 인간의 반성적 사고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 그렇죠? 반성적 사고라 하면 되돌아보고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그래야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한 인간의 사고 능력을 낮출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과학기술 혐오, 여러분 혐오란 말은 그죠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과학기술 비관주의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관적으로 본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된 이제 영화에서는 디스토피아란 말을 쓰죠. 미래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인해서 그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기술의 비인간적인 면, 비윤리적인 측면, 특히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걸 로봇으로 그려지죠. 로봇이라는 것이 발전해서 결국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비관주의, 혐오주의예요. 그래서 과학의 어떤 합리성 자체를 문제로 삼습니다. 근데 이 과학기술 혐오주의, 비관주의도 역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한 과학기술 인류에게 가져온 여러 가지 혜택, 성과를 부정하는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지상주의, 그 다음에 과학기술 혐오주의는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핵심이라고 하는 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으로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들을 연결시켜서 특히 이제 가치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지는 걸 가치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이다. 중립. 왜냐하면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 논리적 사고를 통해 지식을 얻기 때문에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가치 중립적인 입장의 특징이에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다루는 과학기술과 가치를 다루는 윤리는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과학기술은 윤리적인 규제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입장이 과학기술 중립주의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윤리적 관점에서 규제하려 하는 시도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적인 대부분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이걸 주장하겠죠. 왜? 이렇게 과학을 가치와 떨어뜨려서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실험을 할 수 있고 또 사실을 증명해내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입장으로 아니다. 과학기술은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많은 이제 윤리학자들이 모두는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야.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학자 전체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가치 중립을 주장할 것이고 대부분의 윤리학자들은 과학기술도 가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과 달리 연구 대상의 선정, 결과의 활용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과학기술을 연구할 때,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치가 개입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 봐봐. 핵폭탄을 연구해서 인류를 멸망시켜야지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한다. 그런 과학자가 있다. 그럼 이런 연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위배되잖아. 그러니까 연구 대상을 선정한다거나 그 결과를,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가치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때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과학은 사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사실을 입증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개인의 생각이 개입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조작이 개입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과 실험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가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에서는요, 개인의 가치나 주관성이나 가치가 개입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서는 가치가 개입 안 되는데 가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과학기술 연구 대상을 어떤 걸 연구할 것인가 선정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때는 개인의 가치관, 기업의 이익, 사회적인 필요,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과학자들의 연구가 대부분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2번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자유 또한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당화, 아까 얘기했던 정당화의 의무와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겠죠? 과학자의 자유, 무한정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과학기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가치의 영역이잖아요. 윤리적인 목적과 연결된다고 본다. 4번,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과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건 여기서는 이게 어떤 하나의 전체 과정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가치가 굉장히 높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과학기술과 가치에 관련돼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두 사람, 야스퍼스, 하이데거라는 두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은 실존주의자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제 여러분 3학년의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배우는데 실존주의라는 말은 이제 현대에 생긴 철학 사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근대까지는 인간의 이성, 합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이러한 합리적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인 인간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과학기술로 넘지 않을 선을 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세상 모습을 보면서 철학자들이
과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인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나? 그런데 저렇게 전쟁을 2번이나 치러? 이성만 갖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롭게 철학자들 중에 인간에게 중요한 건 인간 그 자체, 현재, 나라는 존재, 나의 삶, 즉 내가 오늘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일, 그 순간, 그러한 인간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다. 이걸 실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개인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이게 실존.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걸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야스퍼스와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이들은 실존주의 입장에서 이제 기술을 바라보겠죠. 야스퍼스 볼게요. 어떻든 분명한 것은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중립적인 입장이네요. 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인 것이다. 어떻게 기술이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그런 힘이 없다. 혹은 어떻게 인간을 포함한 전 지구가 오직 유일한 거대한 공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인간 오성은, 인간의 감각은 그러한 것을 가능한 것을 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그러한 사태란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것은 인간의 목적을 설정함에 따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목적을 설정하냐에 따라 효과호는 부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중립이고 그걸 활용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고 봤던 게 야스퍼스의 입장이라고 하면,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최악의 경우가 중립적으로 볼 때래요.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 인간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맹목적이게 한다. 아까 얘기했던 기술 낙관주의. 그래서 하이데거는 기술이 단순히 가치중립 도구가 아니며 거기에 감춰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는 기술을 가치중립 도구로만 보게 될 경우 인간이 기술에 종속된다. 그래서 기술을 가치와 연결시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하이데거고요. 야스퍼스는 아니다. 기술은 선도 아니다. 악도 아니다. 중립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가치가 연결돼야 되느냐? 아니다. 과학은 그냥 가치 중립적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과학기술을 실제 연구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책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겠죠. 자,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 자, 과학을 실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들은 내적인 책임이 있대요. 이건 기술자의 어떤 마음과 심리 상태.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 연구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데 과학기술 연구 윤리란 과학기술사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게 지켜야 될 어떤 윤리적인 원칙, 행동 양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내가 연구하는 것이 인류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인류에게 해악을 줘서는 안 되지, 최소한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한 나는 과학자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것도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 위조나 편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도. 그 다음에 과학기술자는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하고 연구 결과를 완전하게 공표하며 실질적으로 기여함에 따라 연구 공로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에 쓰이는 동물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러니까 성과를 본인 혼자 노력했으면 혼자의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노력했으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다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기술자는 연구윤리를 지키며 자신의 연구가 참 또는 거짓인지를 밝히고 다른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과정까지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과학자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술자들은 외적인 책임도 있대요. 외적인 책임을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적 책임은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노벨상이 만들어진 것도 그러한 사회적 책임, 외적 책임이죠. 사람들의 일을 효율적으로 광산 같은 거, 이제 굉장히 큰 바위 같은 거를 인간이 손으로 망치로 깨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걸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폭탄으로 잘못 만들어져서 인류를 파괴하는 세계대전까지 일으키는 무기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노벨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제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 돈을 기부해서 오늘날까지 이게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결과물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예방적 조처, 그죠?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 예방할 수 있으면 그걸 다 해야겠죠. 과학기술자는 적정기술, 식량 증상기술, 대체에너지 같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인류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자신의 연구활동이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지를 가져야 된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연구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예상된다면 연구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과학자가 다른 사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기출 플러스에 2019년도에 기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과학기술의 내적인 책임과 외적인 책임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학자의 내적인 책임의 내용이 뭐고 외적인 사회적 책임이 뭐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인물, 한스 요나스라는 사람이 책임윤리가 나옵니다. 자, 요나스는 책임을 강조한 사람이다. 왜 이제 요나스가 책임의 필요성을 제시하느냐? 책임의 범위를, 자, 이건 요나스의 입장이에요. 책임의 범위를 현 세대로 한정하는 전통적 윤리가 과학기술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대. 그 다음에 특히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게 이제 전통 윤리는 이 책임 개념과 다른 행위되어야 할 것, 즉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요나스 책임윤리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거 그 요나스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 다른 말로
의무로 귀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책임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 현 세대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스 인류 존속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인류가 현재 살고 있다는 당연히 인류가 존재하지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 세대 오늘날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칸트의 정엄명법을 빌려서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에 살게 될 인간이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해라. 즉 우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까지도 배려해야 된다. 누가? 우리가, 즉 현 세대가. 그래서 인류 존속을 위해 현 세대의 잘못으로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며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라라고 하는 게 한스 요나스 책임윤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지구를 정말 수백 번이라도 파괴시키고 남을 그러한 어떤 이제 무기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의식, 이제 이거를 생각해서 이 지구에는 현재 우리만 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 인류가 계속 존속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 특히 미래 세대도 지구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그들까지 고려해서 환경을 아끼고 자원을 아끼고 그게 다 오늘날 우리에게 현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그것을 칸트의 정엄명령처럼 의무로 느껴라라고 이제 주장했던 것이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환경윤리나 환경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 요나스의 생각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요나스가 쓴 책에 인용된 부분입니다. 핵심만 볼게요. 전통 윤리학은 그런 것들을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에 초점을 뒀다라는 얘기야. 전통적인 윤리. 그래서 요나스가 얘기한 책임 윤리는 기존의 전통 윤리만 갖고 안 되니까 이러한 오늘날의 문제를 그러니까 새로운 윤리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전통 윤리,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현실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이 경륜 이러한 법칙들은 행위자 그 행위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현실에 공통적인 참여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다. 근데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의 삶을 지속 그 다음에 행위해라. 그래서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미래의 인류도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윤리, 새로운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한스 요나스입니다. 요나스는 기출 여러 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란 얘기예요. 자, 이제 사회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시민의 노력,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그 과학기술을 실제 행하는 기술자들의 내적 책임 and 외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도 만들어야 하고 또한 시민들도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먼저 사회 제도적인 노력은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과 결과를 평가,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각종 윤리위원회,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대통령 자문위원회 이런 윤리위원회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어서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연구를 제대로 하는가, 거기엔 속임수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회 제도 시스템으로 마련해야 하고요. 시민들은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
왜냐하면 과학기술 영역은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시민이 감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과학기술이 시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특히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러한 과학기술로 탄생한 기술 하나가 순식간에 인류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대표적으로 뭐 후쿠시마 사태나 과거의 체르노빌 사태,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는 에너지 혁명을 갖고 오게 하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였지만 그걸 잘못 이용했을 때, 그게 고장 났을 때 그 파급 효과, 피해 효과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해보고 감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과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이제 거기에 맞는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결국 그게 인류의 존속과 인류에게 필요한 인류 번영을 위해 과학기술의 연구 방향도 그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시민의 노력도 필요하고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내적 책임도 필요하고,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 영역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 공부는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기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여러분들 사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풀어보고 채점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해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여러분이 알고 나서 측정해보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기출문제, 기본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여러 번 기출됐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는